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YTN 뉴스앤이슈 시작합니다. 전공의협의회가 의사협회에 이어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한다고 밝혔습니다. 집단 행동에 나설지에 대한 회의 결과는 공개하지 않고 있는데 사직서 투쟁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는 의사들에게 진료 현장을 지켜달라면서도 단체 행동에 대해서는 강경 대응 방침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김혜은 기자. 네, 사회정책부입니다. 전공의들이 어젯밤 긴 시간 동안 총회를 가졌는데 비대위 체제를 결정했죠? 네, 전공의협의회는 어젯밤 온라인 총회를 열어 의대 증원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우선 회장을 제외한 집행부가 모두 사퇴하고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파업 등 집단 행동 여부에 대한 공식적인 입장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한꺼번에 단체 행동에 나서자는 의견과 병원별로 개별 대응하자는 의견 등이 팽팽히 나뉜 걸로 전해졌습니다. 일각에서는 전공의들이 이달 말 진행되는 병원과의 계약에 응하지 않는 사직서 투쟁에 나설 거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일단 전공의 실기시험이 모레까지 진행되는 만큼 구체적인 의견 표명이나 움직임은 그 이후 이뤄질 거라는 전망이 지배적입니다. 전공의들의 선배격인 대한의사협회는 설 연휴 동안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모레 전국에서 걸기대회를 열 예정인데 이 때문에 일부 의사들이 단축 진료에 나설 가능성이 큽니다. 이렇게 의사단체들의 파업 논의가 본격화하면서 환자들의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특히 전공의들이 파업에 나설 경우 대학병원 응급진료나 취약 시간대에 큰 피해가 우려됩니다. 네, 정부가 오늘 아침에 중수본 회의를 진행했는데 어떻게 대응하겠다는 입장입니까? 네, 정부는 일단 전공의협회가 단체 행동을 표명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다행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전공의들이 파업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도 아닌 만큼 이에 대한 대비에 주력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부는 전공의들이 사직서 투쟁에 나서는 상황에 대비해서 사직서를 수리하지 말라고 병원 측에 지시를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전공의들이 자신들의 진로를 바꿔가면서까지 극한 투쟁으로 가지 않도록 대화와 설득에 나서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휴가를 내고 진료 현장을 떠난다든지 법정 근로시간을 지키는 방법으로 진료시간을 단축하는 등의 행동에 대해서는 진료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병원 측과 협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의사들이 파업에 나설 경우 즉각 업무 개시 명령을 내릴 방침입니다. 정부는 의사들이 명령에 따르지 않을 경우 면허 취소까지도 검토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환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비상진료체계를 가동하고 지자체별로 응급진료체계를 구축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사회정책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의대 정원 증원은 의료개혁의 필수 과제라면서 좌고우면하지 않고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 과정에서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불법 행위가 있다면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한 총리의 국무회의 모두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우리나라 의대 입학 정원은 1998년 증원 이후 27년간 단 한 명도 늘지 않았습니다. 이 상태를 방치할 경우 2035년이 되면 우리나라 의사 수는 1만 5천 명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의대 정원 증원은 의료개혁의 출발점이자 필수 과제로 국민들께서도 그 필요성을 체감하시고 정부의 계획을 지지해주고 계십니다. 정부는 오직 국민과 대한민국의 미래만을 바라보며 좌고우면하지 않고 의대 정원 증원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 과정에서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대응해 나갈 것입니다. 설 연휴가 끝난 오늘부터 여야가 본격적인 총선 체제에 돌입했습니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제3지대 개혁신당까지 총선을 50여일 앞두고 한층 바빠진 정치권 움직임 알아보겠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임성재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먼저 국민의힘이 이 공천 신청자에 대한 면접을 진행 중이죠. 네, 국민의힘은 오늘 서울, 광주, 제주 지역을 시작으로 닷새간 공천 신청자를 면접합니다. 이 격전지부터 절차에 돌입해 전통적 강세 지역인 영남권은 마지막인 오는 16일과 17일 후보자 면접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연휴 기간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그동안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주로 들여다봤는데요. 이 면접을 앞두고 당보다 개별 지지도가 현저히 떨어지는 후보자를 추리는 작업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내일부터는 면접자 중 한 명의 후보를 선정하는 단수 공천 결과도 바로바로 발표할 예정입니다. 특히 오늘 면접이 진행 중인 서울에는 이 강남을과 중성동을 등 이 한 지역구에 중량감 있는 후보들이 몰린 경우가 많은데요. 이 수도권 지역 후보 재배치 결과로 이어질지 관심입니다. 이 대표적으로 오전에는 이해운 전 의원과 하태경 의원, 이영전 장관이 출사표를 던진 중성동을에 대한 면접이 진행됐습니다. 이 공천 면접에 앞서 정영환 공관위원장은 이 중성동을 등 중요 인력이 몰린 경우 이 재배치를 해 승리로 이끌겠다고 말했습니다. 동일한 지역에 중요한 우리 인력들이 지원자들이 몰린 경우에는 좀 재배치 좀 해가지고 좀 굉장히 승리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이 있고 특히 서울 지역에 그런 부분이 좀 있을 것 같아요. 공관위원으로 참여하는 장동혁 사무총장도 이 후보 재배치의 경우 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밝힌 곱셈 공천으로 이 기존 지역구와 새 지역구를 포함한 두 석 다 이길 수 있는데 초점을 맞추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 위원장은 이 면접 전 부적격 판정을 받고 반발한 이 김성태 전 의원과 관련해 이 공천 불가 입장을 재확인하며 이 당이 실시 중인 시스템 공천 과정에 힘을 실었습니다. 네, 여당보다 먼저 공천 일정을 시작한 더불어민주당도 인적 쇄신을 강조하는 분위기라고요. 네, 이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총선에 출마하는 일부 선배 중진급 예비 후보들에게 직접 연락해 이 사실상 불출마를 당부하는 인적 쇄신 행보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당 핵심 관계자는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 대표가 국민 눈높이에 맞는 정치 쇄신 의지가 강하고 이른바 올드보이 청산 의지도 있다며 이런 의지를 실행에 옮긴 것 같다고 전했는데요. 이 연장선상에서 이르면 오늘부터 개별 통보될 현역 평가 하위 20% 대상자에 관심이 쏠립니다. 최대 30% 감점 불이익을 받을 의원 규모는 31명에 이르는데요. 이 다음 주 월요일 본격적인 경선을 시작하기 전 이 스스로 거취를 결정하라는 이 최후 통첩 성격이 짙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이 가장 관심을 끄는 건 이 비이재명계 의원들이 얼마나 포함될지입니다. 이 임혁백 공관위원장의 윤석열 정권 탄생 책임론 발언을 둘러싸고 이른바 문명 갈등이 점화된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문재인 정부 핵심 인사인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의 거취가 뇌관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임 전 실장이 도전장을 내민 서울 중성동 갑의 경우 이 전략공천 지역으로 예정돼 있어 이 공관위가 다른 후보자를 내세울 수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님의 생각도 같은 겁니다. 지금 우리가 그렇게 녹록지 않다는 거를 계속 말씀드리는 거고 친명이든 친문이든 그거를 구분하는 게 정말로 어렵습니다. 불가능하고. 이런 가운데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채택한 민주당이 추진하는 이 통합 비례정당 구성도 관심입니다. 이 비례대표 순번 등을 두고 이 범야권 정당 역시 만만치 않을 목소리를 낼 전망이라 이 협상 과정이 주목됩니다. 네, 그런가 하면 제3지대 빅텐트를 펼치는 데 성공한 개혁신당도 첫 회의를 열었죠. 네, 개혁신당은 오늘 오전 출범 뒤 처음으로 이 최고위원회의를 열었습니다. 일성부터 이 거대 야당과의 차별화에 무게를 뒀습니다. 정치개혁의 측면에서 국민들이 바라는 가장 적극적인 개혁은 지난 몇 년간 지속된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의 의미 없는 경쟁의 종말입니다. 무엇보다 주목되는 건 이 공천심사에 열쇠를 쥔 공천관리위원회를 어떻게 구성할지입니다. 이준석, 이낙연 공동대표가 각각 물밑에서 공관위원장 물색에 나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이르면 이번 주 윤곽이 드러날 전망입니다. 특히 앞으로 꾸려질 개혁신당의 공관위에선 이 거대 양당의 공천 결과를 주시할 거로 보입니다. 이 공천 탈락자에 대한 영입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인데요. 이 현역 의원 영입은 이 투표지 기호는 물론 이 선거 보조금과도 직결되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이런 가운데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오늘 오후 2시 부산에서 기자회견을 엽니다. 이 신당 창당 선언 가능성이 거론됩니다. 조 전 장관이 부산 지역구에 출마할지 이 민주당이 주도하는 통합 비례정당에 참여할지도 관심 가는 부분입니다. 민주당은 일단 중도표 이탈 우려 등으로 뚜렷한 입장을 표명하지 않고 있지만 조 전 장관에 대한 지지층 등을 고려해 결론을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HD 현대중공업 울산 조선소에서 설비를 옮기는 작업을 하다가 철제 구조물이 빠지는 사고가 났습니다. 작업 중인 협력업체 노동자가 구조물에 깔리면서 한 명이 숨지고 한 명이 다쳤습니다. 보도에 손효정 기자입니다. 작업 현장에 철제 난간이 휘어져 내렸고 무거운 구조물은 바닥에 나동그라졌습니다. HD 현대중공업 울산 조선소에서 원유 생산 설비 블록을 이동하는 작업 도중 철제 구조물이 떨어진 건 어제 저녁 7시쯤. 구조물이 현장에 있던 작업자들을 덮치면서 60대 작업자 1명이 숨졌고 50대 작업자 1명이 다쳤습니다. 심정지 환자 1명 발견한 게 19시 16분. 바로 즉사를 하셔서. 사고를 당한 작업자들은 HD 현대중공업 협력업체 소속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HD 현대중공업에서 중대 재해가 발생한 건 지난 2022년 4월 이후 1년 10개월 만입니다. 경찰은 목격자와 회사 측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승용차 앞부분이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부서졌고 신호등은 사고 충격으로 꺾여버렸습니다. 어젯밤 9시쯤 40대 운전자 A씨가 술에 취해 차량을 몰다가 오토바이를 추돌하는 사고를 냈습니다. 이후 A씨는 달아나다가 도로 시설물과 신호등을 잇따라 들이받은 뒤에야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가 다쳤고 사고 파편이 튀어 근처 상가 유리가 깨졌습니다. A씨는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도 거부했는데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사고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비슷한 시각 경기도 이천 지역 비닐하우스에 불이 났습니다. 불은 1시간 만에 꺼졌지만 그곳에 거주하던 80대 남성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YTN 손효정입니다. 미국과 이집트, 카타르가 중재하는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휴전 협상이 현재 시각 13일 이집트 카이로에서 재개될 예정입니다. 로이터 통신 미 CNN 방송 보도에 따르면 이번 협상에는 미 중앙정보국 국장과 이스라엘 정보기관 모사드의 국장, 카타르 총리, 이집트 당국자가 참석해 인질 석방과 일시 휴전을 골자로 한 협상안 논의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CNN은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수반도 협상 중재국인 카타르 도하에 도착해 휴전 방안 등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하마스는 이스라엘군의 공습으로 자신들이 억류해온 인질 다수가 죽거나 다쳤다고 주장했습니다. 하마스 무장 조직인 알카삼 여단은 성명에서 이스라엘군의 공습으로 8명이 중상을 입었으며 그 가운데 3명이 결국 숨졌다고 말했습니다.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가자지구 최남단 라파에서 하루 만에 100명이 숨지고 수백 명이 다쳤습니다. 하마스에 납치됐던 이스라엘 인질 가운데 2명은 128일 만에 구출돼 가족품으로 돌아왔습니다. 이스라엘군은 라파의 한 건물에서 격렬한 총격전 끝에 이들을 구해냈다고 밝혔습니다. 황보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새벽 4시 반 이스라엘 텔아비브 근처 셰바 메디컬 센터에 구급차가 대기 중입니다. 잠시 뒤 극적으로 구출된 인질 2명을 태운 군 헬기가 도착합니다. 128일 만에 자유의 몸이 된 70살 하루와 60살 마르만. 꿈에도 그리던 가족들이 서로 부둥켜 안고 기쁨과 안도의 눈물을 쏟아냅니다. Not many words, just being together, surrounded by the family and surrounded by our beloved people that were without us for so long, more than 4 months. We were so happy to see them. 힘겨운 인질 생활에도 건강 상태는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They are in a stable condition and we intend to continue and follow them up for the coming days until we'll be for sure clear of their medical situation. 하루와 마르마는 지난해 10월 7일 하마스의 기습 공격 당시 북서부 집단 농장 니르 이츠하크에서 붙잡혀 끌려갔습니다. 이들에 대한 구출 작전은 새벽 1시 반쯤 남부 라파의 한 건물에서 군경 합동작전으로 시작됐습니다. 이스라엘군이 공개한 영상을 보면 경찰 특수부대원 10여 명이 인질이 갇혀있는 건물로 재빠르게 진입합니다. 폭격을 당한 옆 건물에는 이미 불이 붙었습니다. 안에선 격렬한 전투가 벌어졌다고 이스라엘 군은 밝혔습니다. לוחמי הימ"מ
חיבקו והגנו בגופם על לואיס ופרננדו, והחל קרב נועז וחילופי אש כבדים בכמה מוקדים במקביל עם מחבלים רבים. 2명의 인질이 가족의 품으로 돌아왔지만 130여 명의 인질은 여전히 가자지구 어느 곳인가에 억류돼 있습니다. 이스라엘군은 이들을 한순간도 잊지 않고 있다며 구출 작전을 계속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습니다. YTN 황보현입니다. 네, 오늘의 정치권 이슈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의원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설 연휴 끝났습니다. 연휴 기간에 정치권이 본 설 민심, 여야 평가가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는데 두 분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먼저 성일종 의원님. 이게 지금 양 당이 나눠져 있잖아요. 예. 지지자들 약 한 30%씩은 다 자기들한테 유리하게 다 평가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만나는 국회의원도 현장에서 만나다가 보면 비교적 상대 진영보다는 내 진영 사람들이고 그리고 또 중간지대에 있는 분들을 만나게 되지요. 예. 그래서 양 진영에서 이야기하는 건 그렇게 가치가 없을 거라고 보여지고 아무래도 이제 중간지대에 계신 분들의 이야기가 어떤 게 중심이 되고 또 예. 이분들의 바라는 게 어떤 것인지를 이제 읽어내는 게 정치인들의 목인데 여야 공이 민생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 건 다 동일한 것 같아요. 그런데 예. 이번 설 민심에는 아무래도 이 통합 빅텐트가 치어진 이 일들과 그리고 한동훈 장관에 대한 연탄 봉사하면서 이게 굉장히 시끄러웠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중도층에서 좀 많이 얘기가 오갔지 않나 좀 생각이 들고 특히 빅텐트를 쳤는데 이준석 대표 같은 경우가 이제 빅텐트에 함께 가면서 이제 우파의 30대 지도자로서의 굉장한 상징성을 갖고 있었는데 이것들에 대한 상징성을 굉장히 이게 좀 훼손된 느낌이 들어요. 왜냐하면 민주당에서 나왔었던 주류의 사람들이 민주당의 의원들이기 때문에 예. 여기 함께 갔는데 또 지지 기반도 어차피 민주당에서 앞으로 나오게 될 의원들이 많기 때문에 예. 여기에 들어갔었을 때 이준석 대표가 과연 그 정체성에 대해서 유지할 수 있을까? 또 젠더 문제를 비롯해서 너무 정책적으로도 어울리지 않는 부분이거든요. 이거는 선거를 치르기 위한 기호를 받기 위한 게였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어려움에 처한 이런 이야기들이 좀 많이 중도층에서 나왔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 부분 잠시 후에 조금씩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고요. 김성환 의원께서는 설 민심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네, 이제 저는 이제 지역구가 서울 노원구 상계동인데요. 예. 저희 지역에 상계중앙시장이라고 예. 전통시장이 있습니다. 제가 매년 설 직전에 그 중앙시장을 들러서 그 상인들하고 이제 인사도 나누고 뭐 선물도 조금씩 사고 그러는데 올해는요 유독 손님들이 전체적으로 많이 줄었어요. 예. 오히려 그 시장은 현대화해가지고 훨씬 좋아졌는데도 이용자들이 훨씬 줄어가지고 설 대목을 봐야 되는 상인들이 진짜로 울상이더라고요. 이렇게 경제가 안 좋은데 대통령은 도대체 뭐하냐 이런 그런 불만이 아주 가득하고요. 근데 마침 설 직전에 이제 KBS 녹화 대담이 예. 있었지 않습니까? 이제 거기에 민생 경제 걱정이라기보다는 이제 핵심이 결국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을 파우치로 축소하면서 국민들한테 제대로 사과도 안 한 채로 그냥 얼렁뚱땅 넘어간 거 아닙니까? 그것에 대한 국민들의 불만이요. 굉장히 바닥에 그득한 게 느껴졌습니다. 제가 특히 이제 제가 잘 아는 분들은 그렇다고 치는데 저를 잘 모르는 사람들이 저를 직접 이렇게 찾아와서 이번에 꼭 총선 때 심판해달라 이런 얘기를 하는 주민들이요. 정말 한두 명이 아니었어요. 이제 예. 그런 면에서 이번 설에 우리 시민들이 느끼는 민생 파탄에 대한 윤석열 정부의 책임 그것을 이번 총선의 심판 이렇게 연결하려고 하는 흐름이 매우 강한 그런 것을 실제로 체감했던 설이었습니다. 네, 성일종님 뭐 적으시던데. 이제 그게 이제 바로 듣고 싶어하는 민주당의 그쪽 진영의 이야기죠. 저희 진영 똑같아요. 왜 이재명 대표가 지금 저렇게 활개를 치느냐, 왜 못 잡아넣느냐, 이 사법 리스크에 대해서. 그런데 이재명 리스크나 뭐 다른 리스크들이 이미 여론조사에 다 반영이 된 거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거 자체는 이게 큰 의미가 없고
오히려 중도층에서 바라보는 게 한동훈 비대위원장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어떤 지금 내용이요? 민주당하고 굉장히 대비가 되잖아요. 예를 들면 86 운동권 청산에 대한 문제와 격차 해소, 우리 사회가 갖고 있는 교육 격차, 소득 격차, 문화 격차, 교통 격차 이런 문제에 대해서 지금 이슈를 선점하고 있단 말이죠. 예. 그래서 계속 이끌고 가니까 이 한동훈 장관에 대해서 뭐 장관으로서 업무 능력으로서의 믿음을 주었었지만 정치인으로서에 대한 여러 가지 경험 부족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를 많이 했었는데 지금 이런 그 대한민국 정치판에 대해서 지금 주도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한동훈 장관에 대해서 중도층들이 상당한 이야기가 있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또 예. 그러한 기대감을 나타냈고요. 자, 아니, 객관적으로 그러니까 지난 지방선거 네. 직후부터 그 거의 1년 6개월 이상 소위 윤석열 정부에 대한 일종의 찬반 여론이 평균 내보면 찬성이 대략 한 30에서 35, 반대가 60에서 65 사이를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까? 그 여론이 그 이후에 단 한 번도 바뀐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찬반의 차이가 난 것의 핵심이 중도층의 이반이죠. 중도층이 지금 윤석열 정부가 너무 외교부터 민생까지 잘하는 게 하나도 없다. 이런 평가가 있는 거고요. 그것이 이번 설에도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다. 그런 객관적인 사실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조금 귀 기울 필요가 있는 거 아닌가. 이제 여론조사의 추이를 한번 볼 필요가 있는데 지금 여론조사가 뭐 김성환 의원님이 초창기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대충적으로 맞는 말씀이세요. 그런데 지금 시간이 오면서 대통령의 여러 가지 민생에 대한 보폭을 상당히 넓히고 있고 또 당과 대통령실에 있어서의 수직적 관계를 수평적 관계로 변환을 좀 주면서 비교적 공천 과정에서도 합리적인 공천을 하고 있단 말이죠. 이런 것들이 반영이 되면서 여론조사도 봤지만은 민주당하고 이제 큰 차이가 없습니다. 다 붙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이번에 설 민심에도 여론조사적으로 예. 나오지 않나 싶습니다. 자, 이제 여야 본격적으로 공천 경쟁하고 있는 부분들도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아서 주제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이제 설 연휴 끝나고 민주당도 컷오프, 그러니까 현역 의원 평가 하위 20% 명단 통보할 예정이기도 하고요. 그 개파 갈등에 대한 그 이재명 대표의 어떤 단결 강조 이런 이후로 어떤 설 연휴에도 개파 갈등을 좀 조심스럽게 보는 분위기가 있는 것 같은데 당내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네, 저희 당의 이재명 당대표도 우려를 표했습니다만 이제 저희 당 내에 이제 소위 친명, 친문 이것의 소위 갈등이 어디다 소소하게 있을 수는 있습니다만 그거를 일종의 침소봉대하는 이 소위 보수 언론의 흐름도 있고 그것을 가장 즐겨할 수 있는 사람들은 국민의힘 세력이라고 봐야겠죠. 이제 그런 면에서 저희 당은 이 소위 윤석열 검사 독재 심판을 위해서 우리 당의 총단합과 단결이 승리의 열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우리 내부에 있는 사소한 차이는 최대한 줄여나가면서 또 한편으로는 혁신하고 한편으로는 단합하겠다고 하는 분위기가 있습니다. 이제 그런 면에서 이제 그렇지 않은 요소들을 굉장히 절제해 나갈 예정으로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설 연휴 끝날 즈음에 어제쯤 그 임종석 전 비서실장 중성동갑 출마 불가 험지로 나가야 된다 이런 어떤 일부 보도가 있었고 아침에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거 말이 안 되는 이야기다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어떻게 맞는 겁니까? 그러니까 저희 당의 의원들 중에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 성동에 출마하는 게 좋겠다와 불출마하는 게 좋겠다 혹은 험지 출마하는 게 좋겠다 다양한 의견이 있는데 개인의 의견을 마치 당의 무슨 전체 의견이나 지도부가 무슨 결정한 의견처럼 얘기하는 거는 적절치 않다. 당의 전체 의견은 아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경선 가능성도 어느 정도 있다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전략공천 지역이어서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열려 있고 가장 좋은 선택을 이제 조만간 해야겠죠. 정치권은 이제 여와 야가 있잖아요. 그런데 민주당도 여당이었을 때는 대통령이 있기 때문에 비교적 계파가 굉장히 센데도 나름대로 이게 질서가 있었어요. 이제 야당으로 되잖아요. 저희가 야당일 때도 똑같았어요. 저희가 야당일 때 참으로 이게 야당 조정하기가 어렵습니다. 원심력이었기 때문에. 아마 민주당도 우리 의장님 인재 영입을 하면서 고생을 많이 하실 텐데 야당이 되면 의원들이 또 개성이 강해져요. 개인 플레이가 강해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야당한테 지금
친문 또 친명 이 싸움뿐만이 아니고 그 안에 들어가 보면 뭐 무슨 뭐 민평년계 어떻게 여러 가지가 있어가지고 굉장히 복잡할 거예요. 아마 이런 것들이 예. 야당의 공천 과정에서 많이 불거지게 될 텐데 예. 저희가 경험했었던 야당의 개념보다는 지금 민주당이 겪게 될 야당으로서의 독특한 계보가 문화가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공천 과정에서 굉장히 어려움이 겪을 겁니다. 특히 그 상징성이 있는 곳이 바로 이제 임종석 전 비서실장이잖아요. 예, 중성동 갑.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특히 임종석 실장 같은 경우는 친문에 대한 이게 코어 부분이란 말이죠. 핵심 부분이란 말이죠. 상징성이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또 이게 향후에 이재명 대표의 정치적인 스텝하고도 상당히 이게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예. 아마 상당한 내관으로 몇 곳 정도는 상당히 충돌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이재명 대표 그 친명과 비명 나누는 것 죄악이다 이렇게 얘기도 했었고 설 전야로 SNS 게시글을 또 상당히 많이 올리면서 단결을 강조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제 어제 오늘 보도를 보게 되면 공천 그 적합도가 낮은 의원들에게 직접 전화를 하기도 했고 또 직접 만나서 불출마를 권고하기도 했고 이런 이야기가 나와서 공천 과정에서 이재명 대표 어떤 역할을 좀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당대표로서 가장 중요한 건 이제 공정한 관리가 가장 중요하죠. 또 그러면서도 한편으로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혁신도 해야 되는데 혁신을 하려다 하면 혹시 뭐 소위 비명 뭐 찍어내기 아니냐 이런 오해를 살 수도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면에서 보면 정치는 소탐대실 하지 않고 대의 명분을 쫓아서 가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런 면에서 뭐 하위 평가를 받더라도 저희들은 그거를 무슨 컷오프를 하는 게 아니라 일종의 경선 과정에 감점 제도로 도입한 거고 예. 그걸 감안해서 이제 국민의힘도 그런 제도를 도입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 요소들에 맞춰서 당이 공정하게 이 소위 이 후보 선출 과정에서의 경쟁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는데 그런 경쟁 과정에서도 공정하게 관리하고 또 한편으로 혁신하는 것 그게 숙제이죠. 근데 그게 당대표가 직접 전화하는 거는 조금 이례적인 부분들도 있다 이런 의견들도 나오는 것 같아요. 저는 당대표가 직접 전화했다는 게 객관적인 사실인지부터 좀 확인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예. 보여집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아무래도 이재명 대표께서 직접 나서는 것은 그 후유증을 최소화하려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최선을 다했다는 모습이라고 이렇게 보여주고 싶을 건데 문제는 지금 민주당의 당대표의 리스크가 다른 어떤 후보자보다도 크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의 지금 공천에서의 딜레마가 있는 겁니다. 예. 저는 이 어려움이 굉장히 클 거라고 보는데 지금 당대표가 갖고 있는 도덕성이나 법적 리스크에서 봤었을 때 다른 후보자하고 비교할 수 없이 지금 아주 현저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사람한테 공천을 안 줄 명분이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후유증이 저는 앞으로 민주당이 굉장히 공천 과정에서 불거질 거고 이에 따르는 많은 이런 부분들이 나와서 저는 저 삼지대로 향하지 않겠나 생각을 해봅니다. 예. 저희가 보기에는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어떻게든 예를 들면 이제 거대 야당 발목 잡기 심판 혹은 뭐 운동권 세력 심판 이런 프레임을 만들고 가져가 보고 싶은 이제 욕심이 있는 것 같은데 실제로 국민 여론을 들어보면 이 소위 윤석열 검찰 독재 심판 이게 훨씬 더 강력한 프레임으로 작동하고 있거든요. 이제 그런 면에서 이번 총선이 일종의 구도죠. 구도의 핵심이 윤석열 검사 독재 심판이냐, 혹은 이제 거대 야당의 일종의 발목 잡기에 대한 심판이냐 이 프레임이 작동할 텐데 현재까지 여론은 되게 이 6대 3.5 그 구도가 그대로 가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면에서 국민들이 이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에 거의 2년간 보여왔던 여러 가지 이제 국정 행태에 대해서 굉장히 이 국격에 대한 훼손, 눈 떠보니 선진국에서 다시 눈 떠보니 후진국으로 간 뭐 거의 외교, 안보, 국방, 민생, 경제 거의 모든 면에서 사실은 후퇴를 거듭하는 데다가 가장 크게는 정의롭지 않다. 왜 법 앞에 모든 사람이 평등해야 되는데 김건희 앞에만 가면 이 쪼그라드느냐, 왜 성역이 존재하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이 납득할 수 없는 대목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총선의 심판이 있을 거다라고 판단합니다. 운동권 심판 얘기를 하는데요. 운동권 주축되어 있는 게 민주당이에요. 그런데 이 운동권 심판에 대해서 들고 나온 게 박용진 의원 같은
민주당 내에서 또 후진들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동안 운동권 이 주축 세력들이 대한민국 얼마나 망가뜨려 놨습니까? 각종 부정부패에 연루돼 있었고요. 송영길 같은 분들 대표적인 거 아닙니까? 자, 그래서 이거에 대한 것은 시대 정신이에요. 이거를 민주당은 거부하고 싶을 거예요. 왜 이 세력들이 유지가 돼야 되고 또 계속해서 당을 이끌어가야 될 중심에 서야 되기 때문에 그 욕심 때문에 이걸 내려놓을 수가 없을 건데 지금 검사 독재 얘기를 하는데요. 검사 독재? 아니 그걸 어떻게 검사 독재라고 얘기할 수 있죠? 이재명 대표 수사하는 것, 대장동에서부터 모든 수사, 그리고 송영길 대표의 돈봉투 사건이 다 민주당에 의해서 나왔고 민주당에 의해서 고발됐던 거예요. 그 고발된 거를 수사하는 게 왜 검사 독재죠? 예. 그리고 검사 독재 해가지고 피해본 사람이 있나요 지금? 이 민주당의 몇 사람들 저 재판받고 감옥 간 것밖에 없거든요. 예, 이걸 가지고 알겠습니다. 검사 독재라고 얘기하는 이 프레임이 과연 먹히겠나 생각이. 지금 국민의힘 공천 상황도 한번 짚어봐야 되기 그러시죠? 때문에 네. 주제를 바꿔보겠습니다. 자, 오늘부터 공천 후보자 면접 시작하는데 성 의원님도 면접 보십니까? 저는 모레 봅니다. 아, 모레 봅니까? 네. 그 면접 그 진행을 하는 과정에서 영남권, 뭐 서울 강남권 이런 쪽에서 좀 신청자들이 좀 몰리는 부분들도 있고 특히나 중성동 을은 공천 신청자가 몰렸습니다. 하태경 의원이나 이영 전 장관, 이해운 전 의원 몰리다 보니까 이런 쪽에서 좀 인력 재배치가 나올 것 같다고 하는데 면접을 앞두고 있거나 면접을 보신 분 혹은 면접 대기하고 있는 분들의 어떤 당내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오늘부터 시작을 했거든요. 예. 아직 만나보진 못했고요. 우선 영남권 쪽에서 보면 예. 경쟁력 있는 후보, 예. 지방정부의 장을 했거나 또 다선이시잖아요. 이런 분들이. 그래서 상대의 후보에 대해서 정말 경쟁력을 갖춘 분들이, 갖고 있는 분들이 거기에 적소에 가서 지금 현재 우리가 배치를 하고 있는 게 좀 보여지고 예. 또 이제 강세 지역, 강남을 비롯한 이런 쪽에 우리가 그러한 일을 하게 될 거예요. 이것은 비교적 대의 명분이 좋잖아요. 대의 예. 명분이 있고 그리고 옛날에 공천은 다 잘라내는 거였단 말이죠. 예. 지금 잘라내는 게 아니라 상대 진영의 다선이거나 상대 진영에서 상대 진영에 있는 국회의원 지역에 가가지고 우리 당에 다선으로서 경쟁력 있는 분을 갖다가 그쪽에 재배치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합리적이라고 보고 예. 성동에서도 지금 인지도에 있는 세 분이 함께 계신데 예. 이분들도 재배치를 좀 하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저는 뭐 개인적으로 충분히 아주 그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서로 이렇게 좀 경쟁력 있는 후보들이 좀 더 다른 지역에 가서도 한석을 좀 더 가져오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PK나 낙동강 벨트 중심으로는 그 중진의 어떤 현역 재배치로 어떻게 보면은 이탈을 최소화한 어떤 부분들이 있는데 TK 쪽으로는 25개 의석 전부가 국민의힘이라 이거 재배치로는 안 된다. 어느 정도의 물갈이가 있어야 된다 이런 의견들도 있거든요. 이제 거기는 또 거기에 맞는 기준이 있겠지요. 당무감사도 했기 때문에 하위를 정리하는 방법도 있을 거고요. 예. 또 때로는 다선이라 하더라도 경쟁의 기회를 부여해서 또 신인한테는 가점이 돌아가기 때문에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예. 그 지금 TK 쪽이 지금 바로 수도권으로 올라왔을 때는 경쟁력이 없잖아요. 어쨌든 시간이 좀 필요한데 그래서 TK는 또 그런 지역의 특성상 여러 가지를 고려할 수 있다고 보여지고 또 공천을 못 받더라도 국가에 여러 가지 기여할 수 있는 집권 여당이 많은 그 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러한 재배치도 또 가능할 거로 보여집니다. 예,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낙동강 벨트 쪽으로 해서 중진 어떤 현역 의원들이 배치되는 부분? 예, 지금은 이제 국민의힘의 소위 당내 중진 의원들이 이제 지역으로 옮겨서 지금 출마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아가는데 그 이면의 핵심은 결국 용산의 핵심 참모들과 차출된 사람들을 보다 좋은 지역에 배치하기 위한 수단으로 지금 하고 있는 사전 정리 작업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당이 이 소위 검찰 캐비넷도 있고 또 이 뭐 대통령의 보이지 않는 힘도 작동했을 거라고 예측되는데 이제 결과적으로 속으로는 부글부글하면서도 어쩔 수 없이 소위 이 현역의 다선 의원들이 이제 어려운 지역으로 재배치되고 있는 거죠. 뭐 PK 지역도 마찬가지고 TK 지역도 이제 그런 요소들이 없지 않을 텐데 결과적으로 어디선가 이제 파열음이 날 것으로 보여집니다. 더 중요한 거는 소위 용산의 핵심 참모들을
좋은 지역에 꽂아놓기 위한 사전 정지 작업의 일환이다. 근데 그런 대통령이 측면에서 후광은 좀 볼 없다 필요가 이렇게 딱 있겠습니다. 잘라 이야기했는데 후광은 없지 않다라고 보시는 겁니까? 그럼? 그동안 뭐 우리 국민들이 다 아는 것처럼 이 국민의힘의 이준석 당대표부터 계속 찍어내기를 하고 또 김기현 당대표를 세웠다가 또 내보내고 이런 과정에서 당무 개입이 있었다고들 많이들 국민들이 생각하는데 그때마다 대통령 한 번도 당무 개입하지 않았다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예. 누가 그걸 믿겠습니까? 의장이 그거는 좀 잘못 알고 계신 것 같은데 지금 대통령 지지율이 올라가고 당의 지지율이 올라가는 것이 당과 대통령실에 대한 수평적 관계가 설정이 잘 돼 있잖아요. 역사상 처음 있는 일입니다. 민주당도 옛날에 이렇게 못했어요. 집권 시에. 자, 그런데 여기에 가장 중요한 게 대통령께서 공천을 관여 안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후광 없다고 얘기했거든요. 지금 대통령실에 있으면서 정말로 아주 쉬운 지역에 가가지고 안방에 가가지고 공천 받거나 아니면 전략 공천 꽂은 곳이 있으면 얘기를 해보십시오. 없거든요. 이러한 공정한 공천의 룰이 지금 당에서 작동되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께서 처음 보는 그러한 공천 과정을 보시면서 박수를 보내는 거거든요. 저는 앞으로 재배치도 중요하고 특히 대통령실의 수석급 이상 장관했던 분들 같은 경우는 후광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절대로 용인 안 하실 거예요. 그렇기 대통령의 때문에 핵심 참모였던 주진우 비서관 가장 좋은 해운대로 가지 않습니까? 해운대가 경선 그래도 치른다고 하고 이현무 전 비서관도 경기 해수부 차관했던 분 서병수 의원 지역으로 지금 간다는 거 아닙니까? 예. 결국 가장 좋은 노른자의 지역에 소위 대통령 측근들을 심는 과정들이 조만간 아마 전면으로 드러날 것으로 보입니다. 어차피 거기 가가지고요 경선을 하게 될 거예요. 그 부분도 그렇습니다. 한번 그런데 지켜봐야겠죠. 현역이 빠졌잖아요. 하태경 의원 서울로 올라왔고 서병수 의원이 다른 지역으로 가셨잖아요. 전재수 의원 쪽으로 갔잖아요. 그럼 거기 가서 누군가는 해야 돼요. 그러면 여러 경쟁자하고 경쟁하는 거예요. 그게 왜 후광을 필요로 하겠습니까? 지금 어찌됐든 간에 공천 과정에서 일부의 잡음이 없을 수는 없고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한동훈 비대위원장 역시 그 공정 과정에서 그 갈등을 수습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김성태 전 의원은 누구와 다르게 진짜 단식을 하신 분이고 단식의 목적 자체도 누구처럼 자기를 지키려는 것이 아니라 민주주의를 지키려는 명분 있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당은 이번에 우리가 도입한 시스템 공천의 과정을 존중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의 후보로서 김성태 전 의원을 국민들께 제시하지 못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김성태 전 의원의 헌신과 민주주의에 대한 기여 그리고 거기에 대한 저와 우리 당의 평가가 달라지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지금 비대위에서 형사처벌받은 후보자 사면 복권과 무관하게 부적격을 하다 보니까 김성태 전 의원 강서을 출마하려던 김성태 전 의원을 겨냥한 것 아니냐 이런 당내 의견들이 좀 나왔던 것 같더라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제일 안타까운 부분이 시스템 공천을 하다가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잖아요. 김성태 의원께서 원내대표 할 때 제가 부대표를 했습니다. 예. 그런데 김성태 원내대표가 안 계셨으면 민주주의를 훼손했었던 드루킹이라고는 사건을 수면 위로 올릴 수가 없었던 거예요. 이분께서 9일을 단식을 하셨거든요. 그리고 그 결과물로서 드루킹이 특검을 받아들였고 그 은닉하고 다 했더라도 일부가 나와서 이게 김경수 지사를 비롯해가지고 드루킹이 구속되고 했었던 사건이거든요. 대한민국의 야당의 원내대표에 의해서 민주주의가 회복되어진 상징적인 원내대표였습니다. 그리고 단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에 대한 보복으로 사실 이게 딸 부정비리 차용 뭐 이런 걸 가지고 이게 이제 수사를 받아가지고 나왔었던 이런 사건인데 정말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지도부는 그렇지만 어쨌든 시스템 공천에 의해서 그런 전력이 있다 하더라도 사면을 받았더라도 배제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봤었을 때는 이거는 구제는 어려울 것 같은데 참 안타까운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김성태 의원의 민주주의 회복에 대한 원내대표로서의 투쟁과 헌신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 존경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김성태 의원에 대한 국민의힘의 일종의 컷오프 문제를 저희가 이래라 저래라 할 일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지금 총선을 앞두고 윤석열 정부가 소위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서 지금 계속 이제 처리를
안 하려고 하고 있고 또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사건도 제대로 수습을 못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과정에 대해서 국민들이 좀 납득할 만한 사과 혹은 대안 뭐 이런 게 필요한데 전혀 이 부분은 일종의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고 이런 문제들이 훨씬 더 큰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그런 것부터 좀 정리하면서 국민들에게 심판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예, 제3지대 이야기를 해야 돼서 아마 시간이 조금 김성태 없습니다. 대표의 이 공천 배제는 민주당한테도 적용을 해보면 굉장히 아픈 부분이 될 겁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고요. 3지대 이야기 하겠습니다. 지금 설 연휴 첫날 앞서 말씀하셨지만 제3지대가 전격적으로 빅텐트 구성에 합의를 했습니다. 관련한 영상이 있습니다. 영상 한번 보고 두 분 의견 나눠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준석 대표의 개혁신당과 이낙연 대표의 새로운 미래, 금태섭 대표의 새로운 선택, 그리고 민주당 탈당파 의원으로 구성된 원칙과 상식이 합당을 선언했습니다. 보수와 진보를 아우르는 대통합, 이른바 빅텐트가 성사된 겁니다. 제3지대 통합신당 합당 합의문, 당명은 개혁신당으로 한다. 공동대표는 이낙연 대표, 이준석 대표가 맡는다. 당명도 사실 대중에게 가장 먼저 인지도 높아진 게 개혁신당이고 주요 당대표 지도자 어떤 그 인지도 관련면에서도 개혁신당 쪽 유리하다고 다들 판단했기 때문에 그래서 오히려 급물살을 탄 것도 있다. 지금 한 대여섯 군데로 추려가지고 저희가 지금 이제 보고 있습니다. 수도권에 우선 많죠. 수도권에 많고 가짓수로는 대구 가능성도 열어놓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일단 합치긴 합쳤는데 뭐 공천, 공약이라든지 혹은 각 당의 정체성이 조금씩 다른 부분이 있어서 이 험로를 과연 극복할 수 있을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의견들이 나오는 것 같은데 먼저 성일정 의원은 어떠십니까? 국민들께서 보실 때 이게 선거용으로 급조된 정당이잖아요. 그리고 뉴스를 만들기 위해서 네 정파가 함께 뭉쳤잖아요. 여기에는 정치적인 지향점이나 이념이나 동질성이 없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개혁신당은 선거 치르기도 쉽지가 않을 거로 보여지고 국민들께서 그 부분을 모르시겠습니까? 전 그래서 그렇게 큰 영향은 안 줄 거라고 보여집니다. 예, 그래도 이번 총선에서 가장 큰 변수다라는 해석들도 많은데 김성환 의원께서 어떻게 보십니까? 네, 설전 인사할 때 오렌지색, 뭐 보라색, 흰색, 검은색 이런 네 가지 색깔이 모인 거 아닙니까? 산수로 치자면 1 더하기 1 더하기 1 더하기 1 하면 4가 돼야 되는데 사실은 4가 되기는커녕 0.5, 1.0이나 될까 하는 그런 판단을 하는 분들도 꽤 많이 있습니다. 우리 성일정 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 네 세력들이 각각 뿌리가 다르고 지향이 다른데 일종의 제3지대에서 텐트를 크게 친다고 국민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저희로서도 상당한 의문을 갖게 됩니다. 특히 민주당에서 민주당을 비판하면서 나갔던 분들이 결국 이준석 신당에 사실상 이제 합류하고 그쪽에 이제 포함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려고 민주당을 비판하면서 나갔나라고 하는 일종의 뭐랄까요, 탄식, 좀 안타까움, 뭐 이런 게 있는 편입니다. 이게 이제 중심 세력이 누구냐가 중요하잖아요. 그 중심 세력이 결론적으로 가치나 지향성, 여러 가지 정치적인 목표를 설정하게 될 텐데 제가 볼 때는 저희 당보다는 민주당이 의원 수가 많잖아요. 공천 탈락할 사람이 민주당이 훨씬 더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향후에 개혁신당은 제가 볼 때 민주당에서 탈락자들의 모임이 중심이 될 텐데 여기에 지금 이준석 대표가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준석을 지지했던 젊은 청년들이 탈당에 지금 도미노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 아닌가. 그래서 이거는 결론적으로 가보면 민주당한테 굉장히 큰 부담으로 작용될 가능성이 큽니다. 앞서 계속 그 민주당에서 의원들이 많이 빠질 거다 이렇게 강하게 예측을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김성환 의원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이제 국민의힘도 이제 가장 핵심이라고 하는 TK 지역과 PK 지역의 공천이 진행돼 보면 실제로 어디서 더 많은 이삭 죽기를 할지는 이제 두고 봐야 할 일인데요. 이삭 주워서 새싹 나겠습니까? 자 그러면 그 설 연휴 첫째 날은 개혁신당 이슈가 굉장히 많은 그 뉴스를 전해드렸다면
설 연휴 마지막에는 조국 전 장관이 총선 출마를 시사해서 이 부분이 가장 많은 또 뉴스가 되기도 했었거든요. 문 전 대통령을 예방하기도 했었고요. 그 모습 잠시 듣고 두 분 이야기 나눠가겠습니다. 저는 무도하고 무능한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의 조기 종식과 민주공화국의 가치를 회복하기 위한 불쏘시개가 되겠습니다. 어떠한 난관도 꺼리지 않고 걸어갈 생각입니다. 불쏘시개가 돼서 제가 하얗게 타더라도 걸어가겠습니다. 조국 씨는 민주당으로는 못 나와요. 민주당 그렇게 이렇게 정말 이재명 대표 때문에 정말 도덕적이 극단적으로 낮아져 있는 민주당에서조차 조국 씨를 공천하기 어렵단 말이에요. 누군 알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이재명의 민주당에서조차 출마해서 배지를 달 수 없는 조국 씨가 이렇게 뒷문으로 우회해서 국회의원 배지를 달 수 있는 제도가 바로 이 제도입니다. 그것만 봐도 알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네, 먼저 김성환 의원께서는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얼마 전에 그 차범근 전 이제 축구 감독이 이 조국 전 장관 가족에 대한 탄원서를 냈지 않았습니까? 너무 과도하다 하는 이제 탄원서를 냈는데 이제 조국 전 장관 입장에서 보면 본인과 그 가족들의 들이댔던 칼날이 너무너무 과도하고 그것이 결과적으로 윤석열 검사 독재 정부의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본인이 교수로 돌아갈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그런 상황에서 이 윤석열 검찰 독재 정부를 일종의 심판하는데 작은 힘이나마 보태겠다라는 건데 이제 여러 가지 여건으로 보면 무슨 본인이 지역구 출마를 하겠다는 것 같지는 않고 일종의 이제 정당을 만들어서 일종의 이 준연동제 과정에서의 역할을 하겠다 이런 취지인 것 같은데요. 아직 뭐 실체화된 게 아니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봐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네, 성일정 의원께서 어떻게 이재명 대표의 오락가락했잖아요. 준연동제냐 병립형이냐. 예. 이거에 대한 틈에 기생을 하겠다라고 나온 게 조국 장관이에요. 조국 장관이 생각을 해보세요. 본인이 지금 현재 1, 2심에서 실형을 받았잖아요. 부인도 그래 됐잖아요. 딸도 그렇잖아요. 지금 어떤 명분으로 국민들한테 표를 달라고 할 거죠? 본인이 지금 현재 심판받고 있는 거고 사법부에 의해서 1, 2심에서도 이제는 대법원 가면 그냥 법리심사기 때문에 형이 확정되면 감옥을 가야 될 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지금 뭐 정권의 조기 종식을 위해서 불쏘시개가 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 대한민국에 그러면 사법 제도를 다 부인할 겁니까? 본인이 법무부 장관 했던 분이잖아요. 명분에 맞지 않는 지금 언행을 하고 있는데 저희는 뭐 조국 장관께서 나오신다고 한다면 저희는 나쁠 거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국민의힘 성일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의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70대) 여성이 얼어붙은 개울을 건너다 넘어져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런데 유족들은 이 사고가 이웃 주민의 통행 방해 때문에 일어난 예견된 사고라며 주장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된 일인지 신귀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이른이 넘은 김모 할머니가 산길을 걸어 집으로 돌아가는 모습입니다. 징검다리를 건너던 중 얼어붙은 개울물 위에 넘어져 머리를 다쳤습니다. 할머니는 집으로 돌아간 지 1시간이 채 안 돼 뇌출혈로 의식을 잃고 쓰러져 숨졌습니다. 그렇게 머리를 충격을 받았는데 이게 어떻게 여기를 들어와가지고 굉장히 안타깝기도 하고 이해가 잘 안 가는데 유족들은 김 할머니가 추운 겨울 위험한 개울을 건너야 했던 건 전임 이장 A씨 부부의 통행 방해 탓이라고 주장합니다. 개울 건너 도로에 붙은 땅을 부부가 사들인 뒤부터 주민들 통행을 방해했단 겁니다. 소송을 내 통행 방해를 해서는 안 된다는 판결도 받았지만 7년째 달라진 건 없었습니다. A씨 부부는 비가 내려 엉망이 된 길을 고쳐달라는 이웃의 요구도 거절하고 지난해 8월에는 폭우로 다리가 무너지자 아예 철판을 세워 땅을 막아버렸습니다. 저희가 최선을 다해가지고 좀 어떻게든 간에 설득하고 했던 부분인데 반대하는 상황이다 보니까 다니던 길이 끊어지자 주민들이 어쩔 수 없이 지난해 임시로 징검다리를 만들었는데 결국 사망사고로 이어진 겁니다.
이장 부부는 다리가 무너진 뒤 6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도로에 장애물을 설치해둔 상황입니다. 주민들은 A씨 부부가 개발 수익을 얻으려고 개울 건너에 사는 주민들을 쫓으려 한다고 의심합니다. 하지만 A씨 부부는 자신들은 개발 사업과는 관련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또 여러 해 사유지를 무상으로 이용하게 해줬는데 이웃들이 소송을 걸고 수리까지 요청한 건 지나치다고 주장합니다. 돈을 주고 하거나 뭘 우리 해결을 해주고 왜 쌍따를 평생 이대로 쓰겠다는 얘기야. 시청은 하천 기본계획 등 다리 복원을 강제할 근거 마련에 나섰지만 이웃들 사이 갈등이 격화하고 있어 빠른 해결은 당분간 쉽지 않아 보입니다. YTN 신기혜입니다. 경기가 여전히 불확실한 올해 국세청이 세무조사 규모를 지난해 수준으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불법 사금융이나 날로 지능적으로 발전하고 있는 분야를 주시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어떤 분야에 대해 엄정 대응을 예고했는지 이승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올해 국세청이 걷어야 하는 세금은 357조 원으로 지난해보다 21조 원가량 많습니다. 하지만 내수 불황의 경기 회복 체감은 아직입니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올해 세무조사 규모를 14,000건 이하로 운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세무조사 건수를 코로나 이전인 2018년보다 2,300여 건, 14% 줄였는데 그 수준을 유지하겠다는 겁니다. 또 일자리와 수출, 지역 투자를 늘리는 기업은 검증을 완화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되는 면이 있고 그러다 보니 조사 규모는 적절하게 유지하되 다만 조사할 때는 엄정하게 한다. 그래서 우리 적인 파급 효과를 좀 하는 게 좀 좋지 않냐. 국세청은 대신 불법 사금융과 주가 조작, 다단계 판매 등 민생 안정을 해치는 폭리 탈세 대응에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갈수록 지능화되는 역외 탈세 대응도 강화해 처음으로 지방청 단위까지 전담팀을 만들고 오는 2026년 해외 신탁 자료 제출 의무화도 대비합니다. 국내외 플랫폼과 연계된 공유 숙박, 중고거래, 유튜버들의 외환 거래 자료도 확보해 신종 탈세에 대응할 예정입니다. 모든 지방청에 포렌식 지원팀을 신설해 전산 자료 확보와 분석을 지원하고 해외 직구 통관 내역 분석 시스템을 개발합니다. 체납 추적을 위해 세무서 전담반을 25개로 6개 늘려서 특허권 양도 등 신종 재산능력 수법도 추적합니다. 저출산 관련이나 취약층에 대한 혜택은 확대합니다. 올해부터 자녀 장려금은 소득 기준 7천만 원 이하로 넓어지고 최대 지급액도 100만 원으로 늘어납니다. 국세청은 학자금 대출 연체 가산금을 매월 1.2%에서 0.5%로 낮추는 방안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YTN 이승은입니다. 코로나를 계기로 비대면 거래가 일상이 되면서 온라인을 통한 식품 거래액도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통계청 집계를 보면 지난해 온라인 쇼핑을 통한 식품 거래액이 40조 6,812억 원으로 사상 처음으로 40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지난해 유통업체 매출에서 온라인 비중은 50.5%로 처음으로 절반을 넘겼고 온라인 부분 가운데선 식품 매출 연간 증가율이 18.4%로 가장 높았습니다. 어린이 스마트폰 사용 시간이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언론진흥재단의 미디어 이용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어린이집과 유치원, 초등학교 저학년 아동은 TV 시청이 초등학교 3학년부터는 스마트폰 사용 시간이 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어린이집과 유치원생, 초등학교 저학년의 하루 평균 TV 시청 시간은 66.2분에서 75분으로 스마트폰 사용 시간 36.3분에서 73.2분보다 많았지만 초등학교 3학년부터는 TV 77.3분, 스마트폰 92분으로 역전됐고 4학년은 TV 68.6분, 스마트폰 104.4분으로 더 큰 차이를 보였습니다. 때이른 초봄 날씨가 찾아왔습니다. 따뜻한 남서풍이 기온을 끌어올리는 건데요. 한낮에 광주와 부산은 18도 안팎까지 오르겠고 서울도 14도까지 올라 예년 기온을 10도가량이나 웃돌겠습니다. 다만 오늘도 공기는 탁합니다. 현재 전북을 제외한 전국의 초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행히 먼지는 강한 바람과 함께 해소되겠고 내일은 깨끗한 대기질을 되찾겠습니다. 오늘은 전국적으로 강풍이 부는데요. 현재 강원 산간과 경북 북동 산간에는 강풍주의보가 내려져 있고요. 그 밖에 동해안 지역과 서해안으로도 특보가 확대될 전망입니다. 안전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은 뚜렷한 비 소식 없겠고 대체로 하늘에 구름만 지나겠습니다. 자세한 낮 기온 살펴보면 한낮에 서울이 14도, 대전 16도, 광주와 대구 18도, 부산은 17도까지 오르면서 15도를 웃도는 곳이 많겠습니다. 내일도 오늘만큼 날은 포근하겠지만 충청 이남으로 비가 조금 내리겠습니다. 목요일인 모레는 전국으로 비가 확대되겠는데요. 이후에는 날이 반짝 쌀쌀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어서 뉴스앤이슈 2부가 방송됩니다. 저희는 잠시 뒤에 돌아오겠습니다.